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 세계 경제, 세계인의 이목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전병서 소장님, 먼저 이 양회, 두 가지 회의 같은데 이게 무엇인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왜 올해 또 중요한지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거하게 지어서 그러는데요. 네. 회의 2개 하는 거 하루 사이로. 회의 2개.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이제 자문회의가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회 같은 의결 회의가 하나 있는데 예. 2개 합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타들하고 이제 퇴직한 이 관료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이는 양로원 비슷한 정협은. 그래서 큰 의미를 사실은 주지를 못하고 대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전인대인데 전인대가 중요한 것은 이제 한 해의 그 정부 업무를 이거를 국회에서 승인을 받는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한 해의 그 중국의 방향을 이제 정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어떤 사람들이 정부의 이제 그 장관이나 이 총리로 임명되냐 하는 것. 그래서 양회의에서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경제 성장이 아니고 인사입니다. 인사. 그래서 이번에는 시진핑이 상기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예. 첫 번째 이제 정부 업무 보고이자 누구를 이제 인선하냐. 요게 이제 중요한 관심사고 또 사람을 보면 네. 이 정책의 방향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때문에 누가 어느 자리를 맡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은 다 되고 있는 거죠? 새 총리가 누가 된다, 어떤 분이다 이런 게? 네,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양회는 아주 특별합니다. 예. 예상을 하는 거가 얼마나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대회의 서열 그리고 정치 국원들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보통 이제 새로운 그 조직의 수장들이 이제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시진핑이 작년에 있었던 10월 달에 있었던 당 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파격을 했습니다. 칠상팔하라 그래가지고선 7살로 67세는 이제 올라갈 수 있고 67세 이상은 내려와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도 관행적으로 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관행적으로 지키지 않았었고 그리고 보통은 총리라든지 부총리의 경우에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 1명 그리고 정치국원 3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배경도 있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각 부의 이제 부장,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장관이 되려면은 지방에서 2번에 걸쳐서 넘버1이 돼야 됩니다.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당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면면이 거론되고 있는 분들 중에는 그런 경력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시자준이라 그래가지고선 시진핑의 측근들로 구성된 사람들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양회는 대략적인 모습은 우리가 가늠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물들은 사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두 분 기왕의 인선을 얘기해서 총리, 부총리, 외교부장 또는 전인대 상무위원장 이렇게 예상되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될지 지명이 될지 조금 미리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설왕설래하겠지만 이제 중국 자체로 보면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이미 다 선정이 돼 있는 건데 이번에 제가 볼 때 인사에서 완전 포인트는 금융 인사일 것 같아요. 금융.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물과 금융이 경제를 끌고 가는 양대 축인데. 예. 실물은 중국이 워낙 세기 때문에 누가 해도 가는 거지만 금융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국의 금융을 이끄는 이강희 인민은행 총재가 이번에 이제 드랍이 되고 새로운 이제 인민은행 총재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인민은행 총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이강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박사를 한 미국 전문가가 이 인민은행을 이끌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 내수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를 끌고 가겠다고 하면 이게 중요해지는 것이 소비금융,
소비자 금융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돈이 있어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뭐 장관들이 이제 누가 되냐가 뭐 의미도 있지만 이번에 재무 라인, 금융 라인에 이제 인사가 누가 되냐는 것이 이게 앞으로 5년간의 중국의 금융 정책의 방향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의 인민은행 총재 과연 비롯한 재무 라인, 금융 라인을 누가 장악하게 될 거냐 주목이 되고요. 또 이번 지금 양회가 어제 시작이 돼서 뭐 거의 한 열흘 가까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일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중요한 일정은 그렇습니다. 일단 4일날 시작이 됐습니다. 예. 정협이 이제 4일날 시작됐고 보통 하루 뒤나 이틀 뒤에 이제 전인대가 되는데 어저께 이제 열린 거는 전인대고요. 예. 중요하게는 첫 번째로는 이번에 기구 개편이 있습니다. 앞서 기구 말씀드렸다시피 인사가 가장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제외하게 되면은 기구 개편이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을 보이는데요. 5년 전에 있었던 그 시진핑의 그러니까 바로 전 2기 때죠. 예. 2기 때 한 7, 8개의 정부급,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부급이 이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위원회급의 7개가 또 바뀐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 기구 개편이 상당히 주목을 받는데요. 특히 주목을 받는 거는 이제 내무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설립이 될 가능성이 내무위원회 설립 가능성. 그 어떤 일을 내무위원회는 하나요? 이제 뭐 치안이라든지 그리고 호적 그리고 뭐 반테러 그리고 사회 조직. 그러니까 뭐 과거에 소련의 그 KGB 연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 역할을 대신했던 것이 중앙기율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중앙기율위원회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요. 내무위원회는 이제 전 인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형식으로 보면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기율위원회에서 사람을 잡아갈 때 보통 두 가지의 원칙을 두거든요. 그걸 쌍궤이라고 그럽니다.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규칙의 시간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다라는 게 있는데 일반인에 대해서는 양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지정된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받는다라는 건데요. 내무위원회가 되면은 이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서 이제 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아마 금융위원회가 통폐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띌 거고요. 금융위원회가 네. 통폐합이 된다. 네, 과거와 같이 그게 왜 그러냐? 과거에는 당의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걸 분산하는 데 굉장히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증권위원회, 무슨 금융위원회, 중앙은행의 힘을 골고루 나눠놨는데 시진핑 정권에 들어서면서 다시 당으로의 집중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세수와 관련된 거, 지방 행정과 관련된 거, 특히 경제 재정 관련된 거를 다시 당으로 모으는 그런 역할을 아마 금융위원회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시진핑 정부가 등장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미국을 앞서 나가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중국의 꿈이라든지 아니면 위대한 중앙의 부흥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중미 간의 갈등 속에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미국의 어떤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압박을 받는 것을 치고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산업 영역에서의 어떤 특화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호주에 있었던 전략 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44개 항목 중에 중국이 31개 항목이 세계 1위랍니다. 44개 중에 31개가 중국 1등이에요?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1등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은 43-31, 13개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이 절대적 우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 양자역학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아주 극소수의 산업군에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양회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그 인터넷뿐만 아니라 그 금융 그리고 테크, 바이오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된 산업군의 리더들이 요번에 이제 초청이 돼가지고서 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것은 그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새 총리 또 경제를 뭐 총괄하는 부총리라고 합니까? 이런 분들은 마지막 날 다 최종 확정이 돼서 그분들이 드러나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부가 제출한 업무 승인을 이제 예산 심사를 하고요. 예산 심사 끝나면 바로 이제 인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일 전에 그 인선은 다 끝나게 되고 13일 날 폐하고 나서 오후에 이 새로운 총리가 전 세계 기자들을 상대로
Q&A를 하겠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새로운 총리가 이제 실력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새로운 총리는 리창이죠. 분이 총리로 사실상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인물입니까, 새 총리 리창? 그래서 뭐 아까 정관영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중국의 총리들은 역대가 다가 엘리트들이에요. 그래서 명문대학 나오고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번에 리창 총리는 특이합니다. 중앙에서 일해본 경험이 전혀 없고 또 칭화베이다 후단 같은 그 3대 명문대 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진핑의 이제 비서 출신인 그래서 이제 비서방이 출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우려를 하죠. 저게 뭐 가능하면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난 총리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 보인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정책과 이제 국가의 운영이 서로 삐끗거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리커창 총리와 시진핑 그렇습니다. 간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총리는 그 갈등 관계가 아니라 명확한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경제를 굉장히 일관성 있게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새로운 총리 이제 리창 총리가 마지막 날 과연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주목이 되는데, 자 떠나가는 총리 리커창 총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경제 정책 방향을 일단 설명을 했잖아요, 어제. 네, 맞습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네. 조금 뭐 낮은 수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봐요? 외부의 기대감은 6%를 얘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커창이 어저께 이제 졸업 연설을 한 거죠. 그렇죠. 졸업 연설을 하면서 5% 안팎을 얘기했는데 5%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올해는 5% 반드시 넘길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권력에 집중된 시진핑 정부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줄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조직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이 정부를 끌어나가는데도 아마 상당한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5% 정도는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잡았다. 뭔가 첫해 성장률 목표치를 정했다 달성하지 못하면 뭔가 실패했다 이런 비판을 받기 싫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5%는요 도달하면 안 되는 GDP 목표입니다. 이것은 달성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5%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마지노선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근 3년 동안 중국이 정부가 예측치를 했어요. 근데 다 헛발질했죠. 다 목표를 미달하거나 목표보다 확 넘어가거나 그 얘기는 결국은 정부의 예측력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그렇다고 그러면 4년 동안 이제 정부 예측이 다 엉망진창으로 가게 되면 그건 정부의 신뢰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또 아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운 총리가 들어왔을 때는 목표보다 초과 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예상보다도 아까 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충분히 더 위로 갈 거라고 보는 것은 이것은 이게 정부의 안전빵의 배팅 그리고 사회주의 특성상 항상 초과 달성의 그림을 2023년에는 보여줄 거다. 그래서 5% 목표에 대해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저것은 뭐 충분히 그 이상으로 가는 것을 잡은 것이지 이걸 달성하겠다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회적 관성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나라의 사이즈가 크거나 아니면 선진국을 향해서 가는 대국인 경우에는 3%도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이미 8, 9%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1%, 3%는 성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3%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회 전반적인 어떤 개선이라고 보지 않고 유지나 오히려 후퇴라고 보는 것도 중국 정부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네. 이번에 성장률 목표치 외에도 리커창 총리가 주요 경제 목표 수치를 좀 발표를 했죠. 어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경제 정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되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딱 4가지 지표만 수치로 냈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소설을 쓴 거죠. 추상적인 단어를 나열했는데 GDP, 일자리, 실업률, 물가. 그 4개만 명확하게 숫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금 주목을 하는 것은 GDP보다도 모든 수치가 작년과 동일이거나 또는 낮췄어요.
작년과 같거나 낮추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안정성장 보수 뭐 이런데 예. 거기 아주 특이한 것은 고용 지표를 작년에 1,100만 명에서 이번에 1,200만 명으로 늘리겠다. 100만 명을 더 플러스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중국의 GDP는 저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해서 만든 GDP가 아니라 고용을 극대화하는 이제 GDP거든요. 예. 그래서 GDP 1%당 고용 유발 개수를 보면 중국이 대략 한 220만 정도 돼요. 1%당 22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1,100만 명을 이제 간다고 하면 5% 성장하면 되는데 1,200만 명을 이제 고용하려고 하면 5.5%는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5%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고용 지표를 보면 5.5 이상 간다. 그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용 1,200만 개 새로 도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거가 좀 중요한 목표인데 그걸 보면 5.5%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여튼 5% 안팎하면 이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이후 가장 낮은 거라는데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라든지 경제 의존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중국 경제 그렇습니다.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훈풍을 얻어야 되는데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혹시 없을까요? 우리 경제는? 아마 기저효과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마 코로나 상황보다는 상당히 나아질 거라고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제적인 상황 혹은 중국 국내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5%를 잡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저는 사실 조금 비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뭐든지 자기네가 하겠다라는 그런 홍색 공급망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몇 년 전. 홍색 공급망.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서부터 모든 것을 다 우리 스스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가고 다 있습니다. 그러고 중국까지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소위 중간재를 통해 가지고선 성장하는 게 있었는데요. 예. 지금 그러한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너무 과도한 기대감은 품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예. 적어도 3년이라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갇혀 있던 사람들이 폭발적인 어떤 내수에 대한 기대감 혹은 폭발적인 어떤 수요가 창출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또 하나의 어떤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좀 애석한 거는 예. 지금의 지표를 보게 되면은 중국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써요. 내수 위주로 돌리겠다고 했지만 내수보다는 오히려 저금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대한 불안감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그리고 불안감이. 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코로나 상황에서 보조금도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 장치를 위해서 중국 사람들의 저축액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기대치가 그다지 클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미래에 대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소비를 좀 많이 해줘야 우리 수출도 늘어날 텐데 미래 불안해서 소비보다는 저축을 한다. 이 소비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다. 이 혹시 부동산 중국이 굉장히 안 좋은데 부동산 시장 부진과 영향이 있을까요? 혹시? 크게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를 심각하게 많이 보지만 작년을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12달 중에서 4월, 6월 달 봉쇄했고 상해 때문에 그리고 10월, 11월, 12월 또 석 달 동안 북경 때문에 봉쇄를 했어요. 1년 중에 6개월을 봉쇄했기 때문에 봉쇄해서 집 밖으로 동네 밖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못 하는데 집 사러 가고 아파트 청약하러 갈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6개월의 봉쇄가 없다는 것만 자체도 부동산 경기는 이걸 리커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될 거냐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 부동산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소비도 심리입니다. 근데 10년 한번 충격받으면 리커버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강남의 고급차, 고급 아파트가 잘 팔리고 백화점이 이제 북적거리려고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먼저 이제 아까 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일반 소비의 회복이 먼저 나타나고 두 번째로 주식시장의 리커버가 나타나고 세 번째로 부동산이 나타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아마 1, 2분기는 그런 소비 그리고 투자 심리의 이 회복기 치료기로 보여지고요. 3, 4분기, 4, 4분기로 가면 부동산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타이밍 아닌가 싶고 또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문제도 우리 수출의 91%가 중간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중국의 SOC나 부동산이나 이게 살아야 우리 수출이 같이 느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수출도
아마 하반기부터의 중국의 부동산 경제 리커버 여기에 크게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1, 2분기에는 뭐 우리가 팔고 있는 제품의 특성상 이게 많이 나갈 수가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네. 혹시 뭐 리커창 총리의 이 업무 보고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정책 같은 게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 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사람이니까요. 예.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학계나 아니면은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에요. 예. 동시에 지방 정부의 수입원은 중앙 정부의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방 정부가 지금 35조 RMB 중국 돈 위안의 부채를 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 정부가 이제 보통 PRN이라 그래가지고선 프로젝트 리나운스 노트라 그러거든요. 그 자금으로 사용한 부채가 지금 65조 RMB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100조 위안 정도의 부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100조 위안이면은 1년 중국의 예산입니다. 예. 100%의 부채를 가지고 지금 시정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감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기 위한 어떤 경기 부양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이번 양회에 참석한 뭐 기업들의 면면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데 뭐 빅테크 기업들 빠지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많이 참여했다는데 혹시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협에 이제 들어온 그 의원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리바바나 마윈이나 마화탕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빠졌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5년마다 이제 임기가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5년 임기 만료에 이제 끝난 거고. 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엔 뭐 세술은 세부대 분가 아닌가. 시진핑 3기를 맞아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협은 스타들의 모임이자 또 퇴직한 이제 어떻게 보면 원로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스타성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 뭐 5년간 놓고 보면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스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독점 또 독과점 이윤을 이제 가져가는 이 좋지 않은 기업인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바뀐 거고 대신 이제 새로이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중국이 세계에서 1등하는 아이템을 하는 회사의 CEO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전기차, 예. 그 다음에 배터리, 그리고 스마트폰, 예. 요 세 분야의 CEO들이 대거 들어왔어요. 반도체, 전기차, 스마트폰. 그렇습니다. CEO들. 이거 지금 중국이 세계에서 1등 하거든요. 예. 근데 플랫폼은 인터넷은 미국 1등이고 중국 2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세술은 세부대에 붙는 그 과정에서 이제 플랫폼 기업의 CEO들이 임기 만료로 리타이어하는 것, 요거를 이제 우리는 조금 이제 컬러를 심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예. 이제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이 정협의 특성상 그 스타 플레이어들의 이 자랑하는 자리라고 놓고 보면 뭐 중국의 지금 사회나 기업의 상황을 놓고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협에 들어간 스타 플레이어가 주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정협에 부자들이 들어가는 건 보통 부자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10억 이상을 가진 10억 달러입니다. 10억 달러를 가진 사람들이 81명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37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네, 37명. 조금 전에 얘기한 이제 뭐 빅테크 닷컴 기업들이죠. 그리고 구글같이 서칭하는 그런 기업들이 속칭 사회적인 부조리를 잉태하는 기업으로 비판을 받고 쫓겨났고요. 네. 전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전 소장님이 반도체 어널리스트의 뭐 네, 대가시니까요. 오래 예, 그래서 반도체 기업 그리고 바이오 기업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뭐 휴대폰을 제조하는 기업에 더해가지고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더 상품화를 잘하느냐. 해가지고선 홍콩의 부동산 업계 부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러니까 뭐 손자나 아들 뻘되는 2대, 3대째 사람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홍콩의 유명한 그 귀금속을 파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귀금속 파는 회사의 아들이 지금 요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정협에? 사람은 정협에 들어갔고 그 사람이 잘한 거는 속칭 리모델링을 잘해가지고선 부동산을 띄운 걸 잘했기 때문에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부동산 놓고 싶진 않지만 또 상당히 좀 부담도 있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의 아이디어를 축적하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중국 정치 경제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공산당의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인 정협에
돈이 많은 기업인들이 전부 멤버로 들어온다는 게 조금 어떻게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돈 많은 분들? 뭐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그 지금 플랫폼 기업의 사장들이 다 공산당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중국의 공산당이 이게 노동자 농민의 당이 아니고 상계 대표를 하면서 기업가의 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예전에 그냥 알았던 그 당이 아니고 이 부자들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당이다. 그 성격이 바뀌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자, 이 외교적인 문제 잠깐 짚어보고 싶은데 미중 갈등 올해도 뭐 심각할 텐데 이제 외교부장도 지금 정해져 있나요? 네,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합니다. 친강이라 그래가지고선 주미 대사를 했고요. 네. 올해 56밖에 안 됐습니다. 주미 대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인들한테 상당히 인상 깊은 이미지를 심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아마 외교부장이 될 텐데요. 올해 그럼 어떤 메시지 기본적으로는 뭐 늘 하는 얘기를 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이 세계를 같이 협력해서 잘 꾸려 나가자. 그리고 다원화된 세계를 마련하자. 그리고 한 나라에 대한 일방적인 이익 침해라든지 침탈 그리고 주권을 이렇게 침해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강조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중국의 위상이 그래도 증가했으니까 중국의 위상에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네. 갈등의 수위가 좀 더 높아지는 겁니까? 올해도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를 미중 간에? 결국은 저는 뭐 바이든은 트럼프는 슈퍼맨이었다고 그러면 바이든은 스파이더맨인 것 같아요. 금을 쳐서 이제 중국을 잡기 위한 건데 바이든을 놓고 보면 이제 사실은 1년밖에 안 남은 거죠. 2024년은 뭐 대선 들어가면 꽝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을 친 먹이를 잡으려고 바이든은 최고의 노력을 할 것 같고 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볼 것 같아요. 1년만 넘기면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둘 관계는 아마 말대포가 굉장히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말대포로 세게 그러나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외교는 로키로 간다. 그래서 이게 얼굴은 붉히고 말은 세게 할지 몰라도 주먹은 절대 내지르지 않는 그런 쪽으로 아마 외교를 중국은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이런 이제 양회에서 최종적으로 새 행정부가 결정되고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되면 우리 투자자들, 중학개미들이라든지 우리 증시 투자자들까지 상당히 영향을 받을 텐데 종합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앞서 뭐 말씀드린 거를 종합해 보면은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기업인들이 들어왔는데 그 기업인들이 대부분 배터리를 하거나 아니면 신에너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첨단 산업 물건, 바이오 같은 거를 생산하는 직종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쪽 방향의 산업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지 않겠는가.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극제가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관심을 그쪽에 두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소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중학개미들 어떤 업종을 좀 더 신경을 써야 할까요? 뭐 전 세계에서 지금 성장률이 인도 다음번에 높은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2023년은 이제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중국의 리오퍼닝 관련되는 그 일반 소비죠. 그 사이에 못 먹었던 거, 못 놀았던 거 이거가 이제 1순위. 그 2순위는 중국이 정책적으로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식량, 에너지, 공급망. 그 중에서 식량하고 에너지 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자산업이라든지 그 2차 전지 또 태양광 이런 쪽이 정부의 정책 수혜를 굉장히 크게 받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관련한 전통산업입니다. 부동산 전통산업? 그렇죠. 그래서 시멘트나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것들이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이건 필연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포스코가 중국의 성장률 낮다고 그래가지고 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 답은 돌 것 같고 그리고 이번 그 양회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거국 체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굉장히 생소한데 거국 체계 그렇죠. 우리는 모든 국가 자원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첨단 기술입니다. 첨단 기술. 그래서 아마 중국이 그 하반기로 갈수록 첨단 산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또는 투자가 굉장히 파격적인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 첨단 산업, 기술 산업, 뭐 반도체 같은 제재를 받는 산업이 정부의 지지하고 돈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마 4사분기로 갈수록 그 테크 기업들을 좀 잘 봐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회와 관련된 투자 정책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가림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 전병서 중국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